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중톡으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많은 케이스들을 찾아봤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댓글을 드립니다. 저는 얼굴과 몸이 마른 편인데 사진과 같이 아래 턱만 살이 튀어나와요. 턱 쪽에 샘이 만져지지는 않기에 턱 밑샘이 부은 것 같지도 않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턱을 만져보면 전혀 살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고개를 좀만 숙이거나 빨대를 빨거나 침을 삼킬 때 주로 심한 이중턱이 됩니다. 턱이 좁은 편인데 이 때문에 살을 받쳐줄 힘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진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빨대를 빨거나 이럴 때 여기에 이중턱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고개를 들 때도 이중턱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부터 이 앞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옆모습의 폭이요, 요 폭. 제 얼굴로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폭도 얘기하지만, 옆모습에서 봤을 때 귀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굴의 앞뒤 길이. 그러니까 턱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이 납작한 거죠. 이렇게 납작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납작한 사람들은요. 턱 끝하고 여기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이중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얼굴이 오목해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이 사진도 보면 예쁜데 이게 본인 사진인지 어디서 캡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쁘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느껴지는 거는 중안면부가 오목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 거리가 그렇게 앞뒤 거리가 볼록한 얼굴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골이 여기쯤에 있는데 설골하고 턱 끝하고의 위치가 상당히 짧다. 이 사진을 보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길게 보여야 돼요. 제가 비슷한 각도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길잖아요. 이 턱선이 저는 있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이 턱선이 없고 여기가 짧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굴에 납작하다는 얘기고요. 턱선이 없다는 거는 이 턱에 체부 볼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악에. 그러면 이 남는 살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볼하고 목하고 경계가 없는 분이 계세요. 지금 약간 여기가 그렇죠. 어디가 볼이고 어디가 목이냐.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턱선이 없죠. 그러니까 턱이 작을 가능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납작한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턱이 무턱일 경우도 있어요. 무턱처럼 안 보이지만 이거는 살이 튀어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흡입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무조건 돌출이 돼야 돼요. 중안면부가 돌출이 되면서 턱도 앞으로 좀 나가줘야 해결이 돼요. 이거를 뭐 지방흡입하고 뭐 활경근을 묶네 어쩌네 요새 최근에 그런 그 광고들 꽤나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골격이 문제가 있으면 제 아무리 겉에서 땡기고 어쩌고 해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어깨에 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매가 좀 짧겠죠? 어깨 뽕이 있으면. 근데 어깨 뽕이 없어. 그러면 이게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깨가 처지면서 소매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소매가 긴 거예요? 내가 어깨가 없는 거예요, 어깨가. 그러면 어깨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소매를 자르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가 작다는 거는 뽕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어깨에 뽕이 없어서 소매가 긴 거는 뼈가 작아서 이중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턱이니까 지방 흡입하자, 뭐 활경근 근육 묶자 이런 얘기하기 쉽잖아요. 소매가 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뽕을 만들어줘야 돼. 뽕을. 어깨 뽕을. 그래야 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CT 찍어야 돼요. CT 찍어서 뼈의 객관적인 수치, 얼굴의 돌출 정도, 그 다음에 얼굴의 비율, 뭐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이게 침샘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침샘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 하악의 체부 볼륨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중턱은 지방흡입, 뭐 활경근 묶기, 근육 묶기, 뭐 이런 거 요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뼈가 적절한 사이즈인지 아닌지부터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원래 볼살이 좀 통통했던 사람이 시술 없이 볼살이 빠진 경우에도 지흡한 경우와 비슷하게 처짐이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제 얼굴 갖고 그냥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제 얼굴이잖아요, 제 얼굴. 저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 이거 보조개거든요? 이거? 이거요. 이거 보조개예요. 요새 제가 이걸 보조개라고 우기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 늙어가지고 주름 생긴 것 같고 보조개라고 우긴다고. 저 이거 보조개예요. 이거. 제가 유치원 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제 유치원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볼에 송곳으로 찔러 놓은 것처럼 볼이 빵빵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살이 다 빠졌잖아요. 그죠? 나이 먹어서 살이 다 빠졌어요, 얘가. 근데 처졌나요? 처졌겠지. 근데 처진 거보다는 그냥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볼살이 빠진 경우, 지읍한 경우랑은 전혀 다르죠. 왜냐면, 살이 빠지는 거는 약간 이렇게 싹, 이렇게 숨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고, 지읍을 한 경우는 이렇게 갉아먹어서 빠진 거예요. 그럼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처짐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볼살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이빨이 만져지거든요. 어금니가 다 만져져요. 저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늘어졌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짐하고 그거랑 연관이 제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주파라고 하면 인모드 포마 받으면 되나요? 인모드는 사실 고주파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말하는 고주파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저렴한 그 고주파 그냥 기계예요. 뭐 가정용 하셔도 돼요. 아주 쉽게는 그냥 우리 달걀 삶은 것 같은 걸로 문질러도 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마사지 해주란 얘기지 뭐 고가의 기계를 써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집 가까운데 피부관리샵 같은 데 가면 고주파 기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주파 기계 뭐 싼 거 써도 돼요. 그냥 온기만 있고 이렇게 막 살짝살짝 문질러주고 비벼주면서 마사지 정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뭐 어떤 기계가 뭐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모드나 뭐 이런 그런 고주파 기계들은요. 고주파로 써마지도 고주파잖아요. 근데 고주파 기계가 막 열을 가해가지고 속에 있는 피부를 태우는 기계가 있고요. 그냥 혈류를 좋게 해주는 기계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저가의 혈류 개선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모드니 이런 것들처럼 직접 고주파로 아주 고강도 고주파로 뭐 피부 지방을 태우고 뭐 진피층을 자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온찜질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어지는 걸 꼬신다고 부정적이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비염 수술로 효과 보는 사람들은 뭔가요? 왜 그만한 사람들이 비염 수술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저 사람 생각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염이라는 수술을 하면 보험이 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 코드예요. 그게 보험 코드예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비중격 만곡증 교정 수술, 이제 영어로 하면 septoplasty라는 거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거는 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 보험에서 얼마를 줘요. 근데 이거를 보험으로 하면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있어요. 질병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 쌍꺼풀 이런 거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보험에서 커버가 안 돼요. 그렇죠? 사각턱이 크다. 뭐 네모난 턱, 뭐 이런 거, 광대가 크다. 뭐 이런 거, 코가 낮다.
이런 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보험에서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중격 망곡증은 아주 심한 경우 비폐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코드에 들어가요. 근데 그 경계선이 애매해요. 왜? 비중격이 똑바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씩은 다 휘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비폐색, 호흡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심하냐 아니냐 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비염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에 내가 이 숨을 쉬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숨 쉬는 게 불편해서 호흡이 곤란하다. 그러면은 이게 질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려면 에어플로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양쪽 콧구멍에 들어가는 공기 양을 측정하는 수치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측정해서 또는 내시경으로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를 이제 뭐 봐서 한쪽이 막혀 있는 거를 뭐 증빙 자료로 내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제 얘기니까 그냥 드릴게요. 비중격 망곡증 하면은 제가 거의 끝판이거든요. 비중격 코 안쪽이 비중격이 굉장히 많이 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콧구멍 풀라고 손을 넣으면 한쪽으로 쑥 들어가고요. 이걸 뭐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쑥 넣으면 새끼손가락이 하나는 쑥 들어가고요. 한쪽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한쪽은 거의 좁아져 있고요. 한쪽은 뻥 뚫려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야, 나 비중격 망곡증 있어. 이거 수술해야 돼? 그랬더니 제 친구 이비인후과 교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숨쉬기 힘드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비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자꾸 축농증 생기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알러지 있을 때, 알러지 비염 있을 때 조금 그런 정도? 그럼 수술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 하면 된다며, 좋아진다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서 좋아지는 거 반, 그대로인 거 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코가요. 도미넌트 에어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4시간인가 6시간인가마다 한 번은 왼쪽으로 주로 숨을 쉬고요. 한 번은 오른쪽으로 주로 숨을 쉬고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하루에 두세 번씩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 비폐색증, 그러니까 숨을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도미넌트 한쪽이 잘 쉬어질 때는 괜찮다가 좁아져 있는 쪽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해주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처럼 별 차이 못 느끼고 뭐 코로 숨 쉬는 거로 답답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수술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코 수술을 이제 하잖아요, 주로. 비중격 망곡증이 이제 개업가에서 이렇게 오는 환자를 이제 다 수술시키기 좋은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면은 요실금이라는 거 생기는 거 아시죠? 여자들 그 요실금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오줌을 살짝살짝 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 낳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뭐 산도랑 요도랑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가 늘어나서 이제 그 관략근이 조금 약해져서 오줌을 지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수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광을 조금 위로 올려주는 밑에다 뭘 넣어서 그런 수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질병이잖아요. 오줌 지리고 다니는 게 뭐 안 좋은 거잖아. 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실비보험에서 요실금을 커버를 해줬어요. 그 실비보험에서 요실금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애 낳고서 요실금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일시적으로라도 다 있거든요. 애기 자연분만 하고 나면은 요실금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거의 다 요실금을 수술을 실비보험 있으세요? 그럼 요실금 수술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뭐 바로 아기 난 사람들 다 요실금 수술이 그냥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비보험에서 요실금으로 청구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돈을 계속 병원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회사들이 요실금을
실비보험 카바 항목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면 정작 요실금이 진짜 심해서 수술받아야 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비중격 망곡증으로 수술을 하고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100만 원 내면 코 수술이 워낙에 뭐 300만 원이라 치면 환자분이 300만 원 내면 실비보험에서 150만 원 돌려받는 뭐 이런 식의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코 수술도 하면서 비중격 망곡증도 수술하자.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지는 건 맞죠. 근데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꼭 필요치 않은 사람도 실비 청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전 요실금처럼 실비보험회사에서 비중격 망곡증은 실비에서 제외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작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청구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모 병원에서는 그 실비보험회사에서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부당 청구라고. 근데 물론 보험회사가 졌어요. 다행히도. 근데 만약에 그게 이겼다면 지금처럼 실비가 막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도 비중격 망곡증은 조만간 실비에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도수치료가 요새 좀 그런 게 있어요. 도수치료가 또 실비보험이 되잖아요. 근데 모 한의원에서 도수치료 한다고 200만 원을 결제를 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 도수치료는 안 하고 피부 레이저를 10번을 해주더라고요. 제 환자가 한 소리예요. 뭐 한의원 가서 레이저를 받는데요. 그래서 뭔 한의원에서 레이저를 받아? 그랬더니 아 공짜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도수 치료한다고 그냥 거기서 실비 청구하고요. 제가 돈 내면은 실비 보험 걔네들이 서류 주면 그 도수 치료 받는다고 10번 받는다고 하면은 실비 보험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공짜로 받는 거고 저는 가서 도수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옳다고 보진 않아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나한테는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진짜 아플 때 우리가 보험을 타서 도움을 받는 거지 꼭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엔 탈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비염 수술이 갑자기 늘었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그걸 뭐 누굴 욕하고 누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그거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코 수술하라고 꼬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어요. 뭐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귀리 사각턱 수술 하시나요? 전 안 해요. 저는 이반절개로 하고요. 귀리 사각턱 수술은 개인적으로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뼈를 줄이면 살의 볼륨도 감소도 있다고 하신 내용이요. 그게 광대 축소술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광대에는 딱히 적용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살이 아니라 근육의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살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줄죠. 탄력이 좋은 경우. 근데 탄력이 많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질 수도 있죠. 이건 살이 아니라 근육에 줄어드는 거고요. 광대에는 근육이 별로 없어요. 붙어 있는 근육이. 여기는 그냥 피부예요. 그래서 해당이 없어요. 밀어넣는 거라고 해도. 뼈 침식으로 보형물이 수술 초반보다 약간이라도 더 낮아질 걸 고려해서 처음부터 조금 높게 넣기도 하시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은데 이 뼈 침식이 대표적인 인터넷 괴담이거든요. 물론 실리콘 보형물은 뼈 침식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일전에 영상도 하나 만들었죠. 논문 리뷰 쫙 하면서 뼈 침식이 가장 많은 재료가 실리콘이에요. 논문에서 리뷰를 해보면. 그 다음에 뭐 적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은 뼈 침식이 제일 많은 종류가 실리콘이고 그 다음에 본시멘트 종류가 뼈 침식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또 3차원 구조물로 만든 뼈에 맞춘 이런
구조로 가면 뼈 침식이 끼케야 1mm 안 돼요. 0점 몇 밀리예요. 그래서 0점 몇 밀리를 고려해서 더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뼈 침식이 실리콘에서는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헌을 다 살펴보면 본시멘트 재료는 뼈 침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재료예요. 뭐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제가 지금 7, 8년 넘게 경과를 보아보면 1mm 미만의 뼈 침식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mm가 넘는 경우는 아직은 못 봤어요. 0.1mm 다 그런 식으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댓글을 보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궁금한 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특이 체질이라는 부류인데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전신 마취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에 내가 알러지가 있는 경우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파 계열 알러지 있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페니실린 계열 알러지 있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마취는요, 이 페니실린 계열하고 세파 계열하고 항생제 계열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마취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어렸을 때는 써야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른 항생제도 많고요, 종류가. 그리고 마취제에 그런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윤곽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뭐 한다고 검사를 따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항생제 쓸 때 뭐 조심하면 되고, 특히나 이런 드럭 관련 알러지 종류는요, 약 한 두 방, 뭐 그 스테로이드랑 페니라민이라고 안티히스타민 정도만 주사만 맞아도 대부분 증상 해소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신 마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다만 어느 병원을 가시더라도 나 이런 계열의 알러지가 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페니실린 계열이라는 약이 뭐 어렵잖아요. 페니실린만이 아니라 뭐 오플로프록사신이니 뭐 무슨 뭐 크라목신이니 이런 신 종류들이 이제 또 페니실린 계열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말해주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꼭, 그러니까 페니실린 계열, 세파 계열 이런 경우에 알러지 있는 경우 우리나라 인구 수에도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면 되고 의사한테 수술이나 시술 받기 전에 꼭 얘기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유튜브 방송을 보다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원장님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윤곽 수술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입니다. 학원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돌려깎기가 박리가 많이 타는 말이 있어 안 좋다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꼭 티절골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셔서 신세계를 알게 된 기분이고 돌려깎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1번, 돌려깎기 하면 턱에 구멍을 내어 근육을 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수술법은 돌려깎기를 하면 어느 병원이나 무조건 들어가는 필수 과정인지 저만 하는 건지 질문 주셨어요. 음,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든 병원이 다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의미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선생님들은 고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냥 뼈에 고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막을 이렇게 묶어준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 진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인데요. 뼈가 줄어드는 양과 그 다음에 뼈가 뭐 형태가 변하는 양에 따라서 골막을 골막으로 딱 묶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거를 제 손을 잘 보세요. 골막이 이렇게 붙어 있던 거를 분리를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 골막을 이렇게 업어서 꼬매주기도 하고요. 골막을 그냥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골막을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기도 해요. 묶어는 주는데 이 묶어주는 방식이 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살짝 떨어뜨려 놓는 방법, 완전히 붙여주는 방법, 완전히 업어주는 방법.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은 복잡하거든요. 그거는 환자들 상대로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경우엔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깎기 할 때 만약에
구멍을 내어 근육을 묶어주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오메가 모양의 턱이 되는 것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부작용은 뭐 이중턱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묶는다고 무조건 오메가가 안 생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뼈를 뭐 엄청 줄여놓고 근육 묶어준다고 오메가 안 생기고 이중턱 안 생기진 않아요. 왕창 줄이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을 턱에 고정한 실은 몸에 계속 녹는 실 써요, 저는. 한 3달 정도 걸려요, 녹는데. 그래서 3달 정도면은 근육이 뼈에 붙을 좀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2달이나 3달 정도 걸려서 녹아요, 그 실은. 그래서 그런 실을 써서 녹는 실을 씁니다. 앞턱 수술 후 우하는 입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요. 복부 수술 후 6개월쯤에 복부에 힘을 주는 일을 했는데 복압이 엄청 세고요. 우리가 표정 지을 때 우할 때 쓰는 이 근육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턱에 고정시킨 후 만약에 턱에 힘을 주거나 입 운동을 하면 근육 속에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 못해요. 왜냐면 아파서. 그러니까 찢어지기 전에 아프잖아요. 근데 아파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땡기미에 관해서는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뭐 땡기미를 삐뚤어 하면은 근육이 삐뚤어 붙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땡기미 삐뚤어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황사비라서 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 그 비 맞고 대머리 된 사람은 저는 못 봤고요. 뭐 가능성이야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까지 우리가 다 따지고 들면서 인터넷에 괴담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뭐 땡김이 삐뚤어 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의미가 그렇지 않을까요? 땡기미를 어떻게 삐뚤어 해요? 일부러?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땡김이 삐뚤어 하기가 더 힘들어요. 앞턱 돌려깎기 시 플라티스마 근육 박리 범위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플라티스마는 앞턱 자르거나 할 때 거의 박리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앞턱만 한다면 앞턱만 분리가 되겠죠. 플라티스만 이렇게 다 있는데 앞턱만 하면 여기 세 손가락만 분리가 되겠죠. 근데 사각턱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긴 다 분리되는 거죠. 윤곽수술 후 칼슘을 최소 3년은 복용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엉뚱한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수술 후 칼슘 먹으라는 사람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수술했다고 뼈 잘 붙으라고 뭐 칼슘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보통 식사 잘 하시면 돼요. 그냥 뭐 편식하지 말고 그냥 잘 드시면 우리가 필요한 칼슘은 충분히 섭취가 되거든요. 근데 편식하면서 칼슘을 보충해서 먹는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식사 다 가리지 않고 먹으면요. 필요한 영양소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잖아요. 3년은 복용하면 안 된다?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턱뼈가 자란다? 먹는다고 자라면은 그러면은 뭐 칼슘 매일 먹으면 뿔도 자라겠네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은 좀 인터넷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윤곽수술 후 사후 관리에 고주파 필수인가요? 필수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에요. 의학의 지식이 없어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창피해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넷으로 뭔가를 공부하시면 이런 식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내용, 뭐, 카페 글이나, 뭐, 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대부분 다 답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찾아보기가 조금 힘드실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답을 드리는 걸 뿐이지, 너무 인터넷에 그 괴담스러운 근거 없는 얘기들에 좀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대 수술 후 토영양, 아노렉시아를 업어자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식사하시고 토하시는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섭식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배가 포만감이 느껴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배 두드리고 좋잖아요. 근데 약간 증상이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토한다고 걱정하시는데 광대하고 토하는 거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토한 게
바발 같은 게 우리 이렇게 토하면 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 상악동으로 기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증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토하는 거랑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토한다고 광대뼈가 분류압이 생기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양 섭취 잘 안 돼서 뼈도 잘 안 붙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토하는 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